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17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이른바 호남 민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호남 현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내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 전남 지역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21.0%를 기록하면서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5%대 지지율이라는 충격적 조사 결과와는 커다란, 대단히 큰 차이, 천양지차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의 방법과 기법, 문항, 구성 등이 문제겠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호남 현지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신당, 창당 등 야권 재편보다는 새정치연합 중심으로 뭉쳐야 하고 비노 인사의 대표 체제보다는 현재의 문재인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데 더 많은 여론이 모아졌습니다. 차기 대통령 지지도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22.1%로 1위였고 문재인 대표가 21.0%를 기록해서 1.1%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이내였습니다.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8.6%, 손학규 전 새정연 고문 11.2%, 안철수 의원 8.1%,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3%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광주 지역 언론사인 광주타임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전남 6개 다선 의원 선거구인 목포시, 광양 구례, 여수 갑을, 무안 신안, 해남 완도 진도 등 9개 지역 유권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호남 민심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보죠.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최근 새정치연합 지지자 703명을 상대로 내년 총선 때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고 물은 결과 새정치연합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0.5%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른바 천정배 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김민석 전 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 2.6%,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 1.9%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호남 민심에 대한 아전 인수식 해석은 누가 됐든 그만둬야 합니다. 어설피 호남 민심을 이용하려 했다가는 호되게 혼만 날 뿐입니다. 호남인들은 높은 정치적 인식과 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중요한 선거 때마다 내일을 바라보는 전략적 투표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게 호남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호남인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 할 일 다 하는 것이 점수 따는 지름길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4시 36분 막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투쟁본부는 오늘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살인 진압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고압 물대포를 직사했고 쓰러진 뒤에도 수십 초간 직사를 계속했다면서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대포 직사로 쓰러져 골절상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팔이 부러진 시민을 이송하려고 온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했다면서 경찰의 고압 물대포 난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이 설치한 차벽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은 기자회견의 직후에 농성에 돌입했고 이날 밤 7시부터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끝나는 시간이 6시인데 그로부터 1시간 뒤인 서울 연건동의 서울대병원 앞에서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군요. 예. 전남 보성에서 상경했다가 살인적 진압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의 쾌유를 진심으로 빕니다. 자, 야당이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죠. 경찰의 살수차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과 관련해 오늘 경찰의 살수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시위 진압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조정 소위가 시작이 된 만큼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지난주 광화문 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많다면서 농민 한 분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서 관련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공격용 살수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면서 경찰이 살수차 석 대를 추가 구입하겠다고 예산안을 내놨는데 방어용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것은 경찰 내규에도 위험한 장치, 위험한 도구라고 분명히 분류가 돼 있죠. 예. 자, 경찰이 오늘 살수차, 경찰의 공식 명칭은 살수차인데 흔히들 물대포라고 하는 게 맞기도 할 뿐더러 가장 정확한 어의 규명이 아닐까 합니다만 오늘 살수차 작동 시범을 보였어요. 기자들 불러다 놓고.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쓰인 살수차의 내부 구조와 작동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서울 중구 기동본부에서 살수차 시범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총궐기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의식을 잃고 위중한 상태에 놓인 보성 농민의 소속 백모 씨 등 당시 시위 상황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 씨가 넘어진 후에도 15초간 추가 살수한 것과 관련해 오늘 경찰의 시연은 엔진 등을 이유로 15초 이상 시연을 하지 않는 등 현장 상황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허공에 가상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살수 시연을 했습니다. 또한 차량 내 설치된 영상 화면을 통해서 살수 방향을 조정하는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서 실제 압력 조절과 RPM 수치 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제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 보성에서 상경한 백남기 농민의 현장 타격, 물대포 직격 타격 후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구조대에게도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던 그거에 대해서 아주 초단위로 그 장면을 처음으로 촬영한 공무원 이웃신문의 기자이기도 합니다. 김상호 기자로부터 그 장면을 처음으로 스틸 카메라로 근접거리에서 5m 근접거리에서 촬영했었는데요. 어제 김상호 기자로부터 초단위로 아주 상세하게 들으셔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경찰이 기자들 불러다 놓고 시연한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자기들에게 고의성이 없었다. 현장 상황을 내부에 있는 조그만 모니터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농민 백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옹색한 별명인데 물이 나가는 각도 이런 것을 보면 그 말은 또 한 번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죠.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서 경찰이 무더기 소환 통보를 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하자고 판결하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변송호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에게 18일과 19일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가 지난달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시국 선언을 하면서 교육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5일 검찰에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금 조계사, 서울의 조계사, 조계종의 총본산이죠. 조계사 안국동에 있는 조계사로 피신해 있는데 경찰은 조계사를 봉쇄하고 있고 조계사에서는 특별히 내보내거나 그러지 않겠다. 품에 안고 있겠다. 일단은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오늘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은 경찰은 한 위원장의 피신 소식이 전해진 전날 밤부터 기동대 한 개 부대 80여 명과 수사요원 40여 명을 배치해서 조계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한 위원장이 조계사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어젯밤 10시 30분부터 피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전에도 민노총 지도부나 주요 시위의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두어 차례 조계사에 피신한 적이 있었죠. 오늘 아침 새누리당 회의에 경찰청장이 참석했다고요? 가서 뭐라고 말했답니까? 예,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를 불법 시위 문화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며 불법 행위자는 체증 판독 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서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집회 시위 과정에서 농민 한 분이 중상을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면서도 불법 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물론 단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장이 여당 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보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원유철 원내대표가 강 청장에게 당 회의에 참석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면 국회에서 대단한 실력자인 건 맞는데 경찰청장 10만 경찰의 총수에게 참석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러는 사이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검찰총장도 와서 새누리당 대표나 집권여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검찰총장한테도 와서 보고하시오. 그럼 쪼로로 가서 또 입맛에 맞게 보고하고 이래야 되는 건지 말이죠. 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시민사회가 교과서 내용의 좌편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른바 한국사 교과서 읽기 캠페인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소속 단체 회원 20여 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읽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역사교과서 국정화 근거로 삼고 있다면서 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검증하고자 한국사 교과서 알기 시민 모임을 구성해서 한국사 교과서 읽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캠페인의 핵심은 모임의 소속 단체들이 보유한 자체 공간에 현행 교과서를 비치하고 오가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동시에 모임 안에서 다시 소모임을 구성해서 교과서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활동의 결과물을 언론기고와 SNS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철회하도록 만드는 것이 캠페인의 최종 목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경찰의 살인적 폭력 진압, 물대포 직격탄을 맞고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전남 보성 농민회 소속의 백선생 백모 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일베 회원 모욕 혐의로 고발당했죠. 예. 카톨릭 농민회는 오늘 구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한 이용자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는 지난 14일 오후 집회에서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 씨를 농민회 참가자들이 구조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촬영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일베 회원은 썰매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진을 일베 게시판에 올리고 광화문 스키월드에서 난데없이 썰매를 신나게 끌어주고 있다. 친구들과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라고 조롱하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물대포에 섞은 캡사이신 성분이 도로에 하얗게 고인 집회 현장을 스키월드로 쓰러진 백 씨를 끌어내는 농민의 참가자들의 모습을 썰매 끌기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카톨릭 농민회는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모욕과 명예훼손 등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런 인면 수심에 파렴치한 사람들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코자 합니다. 광화문 스키월드에서 난데없이 썰매를 신나게 끌어주고 있다. 친구들과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라고 조롱했죠. 한국말을 구사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KBS 사장 청문회 처음으로 열렸죠? 그렇습니다. 고대영 후보자를 대상으로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고 후보자는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상 극복의 계기가 됐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분수령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이라고 주장을 해서 야당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동순 전 KBS 감사가 제기한 청와대 배우설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참 이런 소식은 계속 끊이지를 않는데 이번에는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그러니까 전라북도 경찰 총책임자죠. 여자 기자들한테 사과했다고요? 왜 사과할 일이 있었답니까? 예, 김 청장은 지난 13일 출입 기자들을 자신의 관사에 초청해서 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 여기자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술잔에 감싸 건네고 다른 여기자에게는 성희롱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기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한 감정을 느낀 것으로 알려지자 김 청장은 오늘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로 찾아와서 자신 행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술에 취해서 실언을 한 것 같다면서 술잔에 지폐를 둘러 건넨 것은 기자들이 손님이기 때문에 예의상 택시비 명목으로 건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여기자들과 기자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김재원이라는 경찰은 여기자들이 무슨 식당이나 술집에서 자신을 시중 두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나 봐요.
술잔을 10,000원짜리 지폐로 이렇게 돌려서 싸가지고 건넸다. 택시비를 그렇게 주는 모양이죠. 전라북도 경찰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예. 군사법원 일반장교 심판관 폐지가 국방부의 반대로 진통.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제1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은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1소위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4단급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에만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이날 해당 법안의 통과가 유력시됐습니다. 오늘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은 건 심판관 제도 폐지 여부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은 국방부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각종 예외 조항을 두더라도 반드시 심판관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심판관 제도는 군사범죄와 관련해서 군사지식을 보유한 일반 장교를 재판에 참여시켜온 제도로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네. 국가공무원법에 공직가치 조항이라는 것을 새로 만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에 대한 공직가치 관련 조항이 신설이 됩니다. 공직가치에는 애국심과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공익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를 결정할 때 직무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직무 성과 우수자는 특별 승진과 성과급 지급 등의 우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여지껏 공무원은 자기들 보수, 월급을 결정할 때 직무성과 같은 건 반영을 안 했던 모양이군요. 그래 보입니다. 이러니 예. 뭐 이 일들을 얼마나 하겠어요. 자, 다음 소식 볼까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인데 누가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답니다. 이런 걸 연구를 해야 아는지는 모르지만 고용노동부나 경제정책 집행하시는 분들 단단히 좀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최한 고용영향평가 토론회에서 이해춘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 채용 확대를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에 시행 첫 해 약 18,500명, 누적으로 14만에서 15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기존의 26개에서 단계적으로 10개까지 줄인다는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네. 이 교수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서 생산물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기 상승기에 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경기 상승기에 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건 50대 이후 중장년층이건 간에 힘든 시점에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그냥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소시민 이강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날씨 알아볼까요? 뭐 변덕이 심하더군요, 요즘. 예,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충청 이남 지방은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낮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사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기자 리포트 기다리신 분은 많은 줄 알지만 짤막한 속보 하나 전하고 들어가죠. 네네. 4시 20분에 연합뉴스에서 뜬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 브리핑이 4시 반부터기 때문에 이건 미처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합니다. 그리스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 6.7이면 상당하군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지금 문재인, 안철수 이 두 사람 관계 문제를 갖고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나오고 구상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만난다더니 뭐 또 그 왜 이렇게 뭐 사돈보기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만나기가 힘들죠? 그 여의도 정치권 속설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이제 의원회관에 가보면 의원들 방이 이렇게 복도에 이 방마다 이제 바로 옆방이 있고 이제 복도 사이로 이렇게 앞방들이 그렇죠. 보이고 그러는데요. 네, 앞뒤로 마주보고. 제일 가깝고도 먼 방이 오른쪽 방이랍니다. 이웃집에 안 간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오면 보통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길 걸어가고 이럴 때 지금은 다 이제 우측 통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왼쪽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보고 이렇게 이제 옆을 살피고 앞도 보고 뭐 경우에 따라서 뒤도 돌아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옆방이 오른쪽 방이 제일 가깝고도 먼 방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의원들이 서로 간에 오른쪽이라고 하면 이제 바로 옆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왼쪽 방이라는 말도 같은 말일 텐데 이 의원들이 다들 뭐 시쳇말로 이렇게 개개인들이 다 잘나서 자기 옆방 사람하고는 뭐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거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층에 있는 방 혹은 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방 뭐 이런 쪽하고는 뭐 왔다 갔다도 하고 친하게도 지내고 그러는데 바로 옆방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정치인들이 어쨌든 제일 큰 게 이 사람들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게 결국 정치적인 이해관계일 텐데 특히 이제 선거라는 공간을 앞두고 나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자신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아예 대면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오른쪽 방이 제일 멀다 가깝고도 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이게 지금 아까 그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 사이에 뭐 그 사실 두 사람 방이 뭐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정당 안에서 그리고 2012년 대선을 뭐 모양새가 어찌됐든 함께 치러냈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기둥으로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두 사람이 결국 계속해서 지금 삐그덕거리는 모습만 계속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대선 끝난 지가 언젠데?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철수 의원에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포용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들을 계속 받고 있고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근래 들어서는 아예 노골적인 반문재인 뭐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박영선 의원 또 김부겸 전 의원, 민병두 의원 이렇게 포함해서 이른바 통합행동을 꾸린 8인 현직 뭐 중진급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진이라고 해야겠죠. 뭐 거론되는 인사들 보니까 제법 이름만으로도 제목에 뽑힐 수 있는 사람들이고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있고 뭐 그렇대요. 네, 뭐 김부겸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게 예. 함께 한 뜻으로 같이 가는 게 이 당의 최대 혁신이고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고요. 예. 또 문재인 대표 쪽 그다음에 뭐 안철수 의원하고 가까운 몇몇 의원들이 최근에 뭐 7인회라는 걸 만들어서 어제 오늘 지금 계속 회동을 하면서 조만간 두 사람한테 이 함께 회동을 제안하고 뭐 공동으로 제안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한 몸으로 뭐 요즘 뭐 시체말로 대동단결해서 가도 시원찮을 판에 예. 지금 자꾸 삐그덕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당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 또 지지층 내부에서의 신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굳건하게 굳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네. 지금 그것을 당 안팎에서 지금 좀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이제 눈길로 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혹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보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아마 조금 의아해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이런저런 제안을 해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 대표직도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있다. 내려놓겠다고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기사화가 됐고 그 중앙일보에 보면 문안박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서울시장 이 세 사람 연대 틀을 꾸려서 이 세 사람이 마치 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공천 나눠먹기 할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났는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사실관계가 좀 아주 100% 부합하진 않더라도 혹시 혹여나 네. 이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결국은 그 책임이 문재인, 안철수 이 두 사람한테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안철수 의원이 좀 더 이 당의 이 문재인 대표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혁신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 당의 논의는 훨씬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가 지금 비주류 쪽의 의원들의 그 다수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사퇴까지도 공공연하게 지금 주장하는 의원들의 상당수는 사실 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뭔가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표가 좀 더 어쨌든 나중에 공천 부분에서는 지금 그 공직자들의 특히 이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평가기구도 구성이 돼 있고 예. 나중에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서 진행할지는 거기에 남겨두고 지금은 문재인 대표가 당을 적극적으로 당 전체를 포용하고 끌어안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지금의 혼란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당 안팎에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조직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문재인 대표가 내일 광주에 내려간다고 하는데 조선대에서 특강이 지금 2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어느 수위에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 뭔가 좀 결단력 있고 조금 더 포용력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당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문재인 대표한테 공이 떠넘겨져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문재인 안철수 두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이 지금 트림 모임을 만들어서 네. 지금 어제 오늘 계속 회동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회동 결과는 아마 모레쯤 일단 1차적으로 제시가 될 것 같은데 예. 그 제시를 통해서 일단 당이 좀 상을 뭐랄까요 좀 이렇게 그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아마 이 지지층의 가장 큰 바람일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주 지질병이 나는데 쉬운 문제를 왜 그렇게 어렵게 풀려고 애들을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며칠 전 갤럽에서 문재인에 대한 호남 지지도가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가가 한번 살짝 휘청했잖아요. 근데 광주타임스라고 우리 저 양 기자는 잘 아시겠지만 네.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인가 나흘 동안 조사를 했는데 재밌게 샘플링을 했어요. 뭐냐면 전남에 왜 에헴 하면서 수염 쓰다듬는 한 3선 이상급들 의원 지역구 있죠. 9개를 골라가지고 그 유권자 4,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겠냐. 그다음에 뭐 내년 총선은 친노 체제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체제로 하는 게 맞겠냐, 아니면 비노들 연합해가지고 거기서 총선을 치르게 하는 게 맞겠냐 등등등등을 불렀는데 일단 대통령 지지율은 박원순이 22.1, 문재인 21. 그러니까 뭐 1%포인트 차이면 그렇죠. 큰 의미는 없는 거고 뭐 이 정도 나왔고 야 뭐 여러사지 하지 말고 새정치연합 중심으로 뭉쳐서 치러라 내년 선거 이게 44.4. 그다음에 뭐 신당 창당 등등 야권 재표는 29%. 그다음에 비노 인사를 대표로 해서 선거 치르자도 21.7. 근데 문재인 체제로 총선 해보자가 26. 조금 많죠.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광주 전남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한 게 아니고 뭐 목포, 광양, 구례, 여수, 가불, 무안, 신안 등등등 9개 지역 유권자만 콕 집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호남 민심을 가지고 딴소리하는 의원들의 지역구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꽤 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우리 양 기자가 안철수 방하고 문재인 방이 얼마나 떨어진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층수는 아시죠? 한 사람은 3층이고 한 사람은 5층이거든요. 네네. 얼마 전에 중앙일보 여 기자가 쓴 컬럼을 봤는데 아마 이거 그 기자 시작한 지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썼더라고. 뭐냐면 안철수 방에서 문재인 방까지 걸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167걸음에 2분이 채 안 걸렸대요. 그런데 두 방은 너무 멀다. 이제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했는데 직접 걸음수를 셀 정도니까 이건 기자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풋풋함과 열정이 느껴졌다는 거고 오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우리 양 기자한테는 새누리당 얘기도 하나씩을 늘 물어봐야 돼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김무성 대표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고 믿을 것 같습니까? 일단 반기문 총장을 얼마나 믿는지 혹은 뭐 어느 정도 이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좀 비평가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렇죠. 다만 분명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뭐 친박계 이른바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2009년에 MB정부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시 당대표를 끝내고 평의원 시절일 때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샌프란시스코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걸 이 스탠포드 특강을 통해서 이제 처음 이 자신의 한반도 남북관계 통일, 한반도 통일 관련한 구상을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때인데 그때 이 MB정부에서 이른바 친이계가 중심이 돼서 김무성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계 좌정은 없다. 이렇게 단칼에 자르면서 두 사람이 관계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예. 이제 뭐 잘 아시는 세종시 파동 때 이제 두 사람이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그때부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김무성 대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은 변화가 없다. 이게 대체적인 친박계 의원들의 전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제가 좀 말을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믿지 않는다? 그럼 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뭐 친박계 쪽하고 이 김무성 대표 쪽하고 이제 어쨌든 공천 문제 가지고 이제 적극적인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 됐는데 어제 오늘 몇몇 친박계 의원들한테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지 그건 뭐 조금 더 지나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천특별기구에서 공천 룰 논의하려는 공천특별기구 과도기구 만들지 않고 곧바로 공천심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인데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서청원 최고가 제동을 걸었고 그런데 서청원 최고가 제동을 건 거에 대해서 다른 친박계가 저 사람 왜 저러냐 라고 반응을 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지금 친박계도 이거 공천특별기구 이 과도기구 무슨 필요가 있냐 공천관리위원회로 바로 가자. 그러면 어쨌든 현행 당규가 5대5이기 때문에 이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100% 여론조사 공천은 있을 수 없다. 네. 그러면 우리 안대로 가는 거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천관리위원회 한 9명 정도 꾸리는데 잘 보시면 17대, 18대, 19대 때 다 특히 17대는 이제 내부에서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 공천심사위원장을 했었죠. 그때 탄핵력 승계 다 잘라내고 결국 어쨌든 121석이라도 지키지 않았습니까? 18, 19대 때는 외부 사람이 와서 공천심사위원장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 20대 총선 공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한 다음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7대 3 내지 8대 2 정도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도 당 내 사람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지금 친박계 대체적인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렇죠. 다 그러니까 이게 놓칠라.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김무성 대표를 허수아비 대표 만들어 놓고 다 우리들이 하겠다 이런 거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양쪽이 어쨌든 대립하고 있었고 부딪혀왔고 또 한쪽은 당 대표인데 아니 당 대표의 포션이 항복하라는 거네. 허수아비 만들고. 그렇죠. 20% 30%밖에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지금 최고위 구성을 봐라. 그러니까 최고위가 지금 뭐 김태호 최고든 지금 사실 김무성 대표를 적극적으로 편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따지면 김일동 최고위원 1명이거든요. 그리고 쌍둥이도 3명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필요하면 지금 공천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계속 9월 30일날 공천특별기구 만들자고 해놓고 벌써 지금 한 달 반 넘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 결국 당대표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되겠느냐. 빨리 공천관리위원회 만들고 뭐 정이 부딪힌다면 당 지도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친박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다가 체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전제를 단 게 조금 상황이 좀 지나봐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뭐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친박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쨌든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공천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최대한 당겨서 가겠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쨌든 40% 50%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 그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거고 이거는 영남뿐만 아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한때 선거의 여왕이기도 했고 또한 또 뒤집어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뒤를 이을 만한 그러니까 그쪽 개혁 쪽에서 보자면 이를 만한 사람이 없는 데다가 아직 지지율이 굳건하게 40%를 지키고 있고 총선 후에도 임기가 1년 7, 8개월이 남아 있다는 것. 이게 아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이제 계속해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년 총선을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현직 이제 광역 단체장이니까 선거에 직접 개입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대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이 희망 스크럼이라고 했었나요? 예. 그런 부분들로 국민들한테 여러 이 선택지를 보여주면서 한 몸으로 갈 수 있는 체제만 갖춘다면 야당으로서는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그 비관적이지 않은데 이번 선거 그렇죠.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전략적인 판단이 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쪽을 되치기 하면서 다른 거 딱 내주고 단합하는 모습 보이고 하면 막판에 돌아설 여진이 있다고 보고 그 희망 스크럼인지 뭔지 좋은데 스크럼은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에서 일단 먼저 짰어야 돼요. 딴소리들만 하고. 예, 오늘 양정대 기자의 짤막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5시 17분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죠. 와, 이런 걸 보고 시체말로 빵 터진다 이럽니까? 대통령이 혼이 비정상이다, 교육을 잘못 받으면 혼이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 혼이 또 이상하게 유행, 잘 안 맞는 말 같던데 어쨌거나 입 도마에 오르내렸는데 혼이 나간 상태에서 나란 일을 보다, 국정을 보다, 이게 혼외정사랍니다. 혼외정사. 그네야 고마해라 님께서 기발하군요. 다름과 닮음님, 안철수는 민주진보진영의 미꾸라지인가?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이 새정치라는 구호 하나로 무임승차하더니 지금까지 보인 정치 행태는 야권의 분란만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견해를 표명해 주셨고, 두 분께서 댓글로 호응, 화답을 하셨는데, 안철수는 이명박이 두고 간 트로이 목마. 재치들이 대단하시네요. 안 의원이 들으면 상당히 불쾌하겠지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안 의원은 알아야 할 겁니다. 오늘의 댓글 1번으로 선정합니다. 네, 대림타운님. 안녕하세요, 앵커님. 잘 들었습니다. 전북경찰청장이 그랬다고요? 참으로 어이없는 짓거리네요. 10,000원짜리를 소주잔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여기자한테 주다니. 술집에서 팁 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참 싸가지 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꼬집으셨습니다. 제가 봐도 혼이 빠진 경찰 아닌가 싶습니다. 전북 지역의 기자들이 참 순진하군요. 저도 전주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런 꼬라지를 그걸 보아 넘긴단 말입니까? 면전에서 혼꾸녕을 내고 다른 하급직 경찰이 성추행했어 봐요. 당장 징계위원회 회부하니 어쩌니 그랬을 텐데 전북 지방경찰청장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기자실에 들러서 사과 한번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넋 빠지고 혼이 삐뚤어진 그런 것부터
뜯어 고쳐야지 말이죠. 아무튼 바짓다 용사님, 속 시원한 오프닝 잘 들었습니다. 호남인으로서 자기들 마음대로 호남인들의 의사를 왜곡하려는 정치꾼들 단호히 배격합니다. 이러면서 견해를 주셨습니다. 바짓다 용사가 바르고 지혜롭고 따뜻하고 용감하고 뭐 그런 거였죠. 이번에 광주 북 콘서트에 가서도 뵀는데 양승원 조합원님이신가 그러시죠? 예, 여전히 서글서글 아주 호남, 잘생긴 쾌남, 호남 하던데, 바쁘신 중에도 그날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셨는데도 멀리까지 왔다 가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술 한 잔, 막걸리 한 잔도 못하고 왔네요. 미안하게. 호남 분들, 요번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조합원들뿐만 아니고, 뭐 제가 따로 아는 분들도 있고, 광주 지역 언론, 또 그냥 일반 시민들, 뭐 오피니언 이런 좀 두루두루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으려고 뵀는데, 공약수를 뽑아내자면 제발 호남 민심 가지고 아전 인수식 지들 좋을 대로 좀 장난질들 좀 치지 마라. 공통적인 건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니들이 그 코끼리에 여러 면모가 있잖아요. 뭐 코가 긴 쪽을 잡은 사람은 뭔가 길다 그러고,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뭐가 둥그런 기둥 같다. 등을 만져본 사람은 둥글평평하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호남 민심을 왜곡하느냐 이거죠. 새겨들어야 합니다. 사용자님,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인 단위 면적당 중량이라는 건데, 왜 분당 회전수인 RPM, 로타리 퍼 미니트인가 하는 거죠. 왜 자동차에도 보면 RPM 있지 않습니까? 왜 RPM으로 표기하는지 모르겠다. 압력으로 측정해서 압력을 실제 쏴보면 얼마나 위력이 센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제 말입니다. 농민 백 선생께 고령에, 우리 나이로 70이 되는 분인데, 7m, 8m 거리에서 3000 RPM의 압력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건 그냥 건장한 청년 세워놓고 쏴보면 되잖아요. 경찰 세워놓고. 뭐 이렇게 어렵게 기자들 아까 뭐 시연했다고 뉴스 브리핑 들었는데, 발사 규정에 입각해서 뭐 위로 쏘고, 백날 해봐야 뭐 합니까? 경찰청장을 세워놓고 쏴보든가 그러면. 강신명이 맞아보면 되겠네. 뭔 말이 많다고. 그래, 이제, 경찰이 뭐 이상하게 살수차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기자들이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마네킹을 하든, 뭘 해서 직접 뭐가 파괴되는 걸 한번 보자. 그랬더니 그건 안 했어요. 시연하려면 젊은 경찰을 하거나, 아니면 잘 됐네. 강신명 경찰청장 50대 초반이던데 8m 앞에서 쏴보면 되지 뭐. 어떻게 넘어지는지. 깝깝한 소리들 하고 있어 아주. 신가동 코브라님, 여수에 일 보러 왔다가 국도에서 본 간판입니다. 가슴이 메어지듯 저려옵니다. 이강윤의 오늘 지금처럼 공정한 언론 부탁드립니다. 전남 서부 국민TV 지역협의회, 서부면 순천쯤 되나요? 걸어둔 겁니다. 하는데,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국민TV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번호도 있네요. 061-655-1991, 국민이 주인인 진실언론, 그 밑에는 동부매일, 현지 언론인 것 같습니다. 그 입간판, 광고판이군요. 예, 고맙습니다. 이분도 뵀습니다. 신가동 코브라님. 닉네임은 살벌한데 굉장히 마음이 비단결 같으신 분이던데, 또 최선동 조합원님, 제가 닉네임은 잘 모르겠고, 공방을 운영하시는데 국민TV 로고가 들어간 나무로 만든 모든 거는 다 이분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더군요. 여기 6층 스튜디오에 있는 녹음실 2개 하며 뭐 등등등, 또 세월호 때도 온갖 나무로 된 것들 만들어서 올려보내시곤 하는데, 이분들 보면서 눈물이 났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앵커 이강윤으로서건 뭐 미디어 협동조합의 이사로서건 그저 그분들 앞에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면서 한쪽에서 아직도 분탕질을 일삼고 있는 그 되지도 않는 팩트 왜곡으로 가지고 왜곡을 하면서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에만 앞장서고 있는 아직도 몇몇 그런 분들, 분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묵묵히 자기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기여하고자 하고, 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셨을 텐데 아마 간판 하나만 보고도 눈물이 울컥 났다는 이런 분들 사이에서 왜 그런 분탕질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자, 뭐 여러분들이 듣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염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똥별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일갈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염치를 모르면 적어도 호남에서는 사람 대접 못 받더군요. 관련해서 에비얼리고님께서 어제 쓰신 거 제가 미처 이건 시간 때문에 소개를 못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지나가죠.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지난주에 빼빼로데이에 조합비 추가 납부 운동을 제안한 에비얼리고라고 합니다. 이분이 광주에 사시고 그 나간읍성 쪽인가 거기도 유명한 관광인데 거기 약국을 하고 계시는 젊은 약사분이더군요. 2차 제안을 하겠습니다. 게시판 정화운동 제안합니다. 다른 조합원들을 위해서 서로서로 배려하고 사랑하자는 의미로 제안합니다. 선풀운동본부 1. 공감되는 글, 좋은 글, 공감 꾹 2. 댓글 안 달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좋은 글엔 공감만, 그리고 나머지는 댓글 안 달기 운동입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보는 게시판 서로가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진정 조합을 사랑하고 조합원님들을 사랑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다. 네. 이런 분의 제안은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이걸 글자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들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조합 게시판을 오염시키고 분탕질 치는 것은 무슨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그런 자정 능력이 없는지 그건 한 번쯤은 시도해 보고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듣는 시간이죠.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 침체로 상장사들 매출이 부진했지만 수익성은 조금 나아졌다. 아, 이런 수도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기업들 얘기인데요. 이제 네. 코스피 상장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매출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늘어나는 이른바 이제 불황형 흑자 기조에 빠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 한국거래소 그리고 한국상장사 이 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 이 12월 결산법인들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결 재무제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연결 매출액이 1,205조 원. 그러니까 뭐 이게 한 500개 가까운 회사 총액이니까 예. 1년 전과 비교하면 3.23%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 늘었고요. 당기순이익도 11.3%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사들이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올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6.43%, 지난해보다 0.91%포인트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상장사들이 이제 1,000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64원 정도 영업이익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코스피 이제 유가증권 상장사들이 이제 이익은 늘어나지만 매출이 줄어드는 이른바 이제 불황행 흑자에 빠진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또 이제 내수 침체까지 더해진 여파가 아니냐라는 건데요. 어쨌든 대기업들 올해는 뭐 국제 유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 상승하면서 이익은 늘어났지만 네. 정작 이제 매출 외형은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이 추세가 사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조차 이 불황형 흑자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씁쓸하고 걱정스러운 흑자군요. 불황형 흑자라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은 작년보다는 조금 호전됐다.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형님보다 이제 이 나은 아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은 예. 주로 IT 기업들인데요. 예. 대기업과는 이제 자본 면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제 올해만을 놓고 보면 외형, 수익성 모두 이 대기업들보다 좋았습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코스닥 시장 상장사들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이 1년 전에 비해서 6.68%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0%, 순이익이 12% 늘어난 겁니다. 뭐 IT 소프트웨어 뭐 이런 업종주들 그리고 금융과 유통 서비스 업종주들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는데 한마디로 이제 덩치 큰 대기업들보다는 덩치는 작지만 알짜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독일식 이제 이런 알짜 중소기업들, 강소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강소기업 또는 이른바 히든 챔피언 이런 게 실속이나 알짜가 있는 게 위기에 강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재산 상속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선 그게 이제 뭐 3천만 원인데 지금은 이걸 5천만 원까지 늘린다고요? 맞습니다. 이 증여하고 상속세 지금 체계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증여세 공제 대상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는 이제 공제 자녀가 이제 성년 자녀의 경우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증여해줘도 세금을 내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이에 못 미쳐서 한 발 좀 법이 좀 차이가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이 국회 기획재정이 두세 법안 심사 소위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상속과 증여세 형평성을 좀 맞추자라는 겁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상속세 인적 공제를 좀 확대하는 이른바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는데 골자를 보게 되면 일단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1인당 세금 공제되는 금액이 현재는 3천만 원인데 네네. 이걸 5천만 원으로 올려보자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공제라든가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로 구성된 모든 상속세 인적 공제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대상을 좀 확대하는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자, 요 얘기 들으니까 이거 효도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좋구나 이런 게 드는데 내년부터 자녀가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사는데 그 부모로부터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좀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효를 장려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예. 여야가 이제 법안 처리에 이제 잠정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실시에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원위에서 논의됐던 이 무주택자 자녀가 부모를 한 집에서 10년 이상 이 동거 봉양할 경우 주택가격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개정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가 자녀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은 한 주택에서 부모님과 동거해야 하고요. 그건 어떻게 입증을 해요? 주민등록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등본상에 주민등록증 상에 이제 같이 거주가 돼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조건이 부모와 자녀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아하.
이하고요. 또 세 번째 조건이 자녀는 상속받을 당시에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이제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만에 하나 지금은 어떠냐?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주택 상속세를 낼 경우에는 40%만 공제 혜택을 받으니까 2억 원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주택 기준 가격을 5억 원으로 이제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이 세 가지 조건 충족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요즘 맞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자녀 동거하지 않는 게 대세이다 보니까. 자, 요즘은 여러분들 좀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감전 위험이 있는 형광등 기구 등 35개 제품에 대해서 리콜 명령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 중인 이 형광등 제품 뭐 절반가량이 이제 화재나 감전에 좀 취약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오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입니다. 최근 넉 달 동안 시중에 판매 중인 69개 형광등 제품에 대한 이제 전수 리콜 조사를 보니까 리콜 명령이 내려진 형광등 제품이 69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개입니다. 네. 이 가운데 절반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인증받을 때하고는 다른 부품을 사용을 했고요. 아하. 또 이럴 경우 이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화재나 이제 감전을 이제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형광등 이 기구의 경우에는 48%가 충전부에 노출이 돼서 감전 위험이 높다라는 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 리콜 명령은 이제 해당 기업들이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하고 또 이미 팔린 제품의 경우에도 수리나 이제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이 리콜 대상 제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품 안전정보센터입니다. 예. 홈페이지가 이제 safetykorea.kr인데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이들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혹시 이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최근 4년 동안에 이제 소비자를 위한 이제 이런 이 피해 접수 사례를 보니까 한 700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화재 사고가 무려 93%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안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쓰시고 있는 제품이 규격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친구들 참 못됐네요. 시험 테스트 받을 때는 요걸 갖다 내고 팔기는 딴 거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잡아다 혼내야지 그런 거. 폭스바겐 사건이랑 뭐 비슷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해서 감전하고 사람 다치면 어떻게 책임지려는 거예요 도대체. safety.korea.kr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듣죠. 우리나라 땅값이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약 한 50년 동안 무려 3,000배쯤 올랐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우리나라의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 1964년부터 2013년 사이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그동안 49년 동안 3,030배 토지자산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 토지의 이제 제곱미터당 평당 가격이죠. 평균 가격도 1964년만 하더라도 19원 60전이었습니다. 물론 화폐 단위도 있고요. 물가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물론 그 단위는 그 당시에는 또 굉장히 비싼 가격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2013년에 이제 제곱미터당 이 가격은 58,320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그럼 이처럼 땅값이 왜 급등했느냐? 당시는 새마을운동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하면서 경제 개발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이후에 이제 산업화, 도시화, 이른바 이제 국가가 주도했던 이제 교통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이런 이제 경제 인프라가 확충됐던 데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땅값의 이 급등한 것의 수혜는 누가 받느냐? 다름 아닌 기업이 아니라 정부였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토지 소유한 비율을 보니까 1964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 13% 수준이었는데 2013년에는 26%, 2배로 이제 뛴 겁니다. 그동안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꾸준히 개인들로부터 전답이나 임야 같은 걸 이제 민간으로부터 취득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afety.korea.kr 청취자 여러분 메모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